저는 한정숙입니다. 한때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건설 사업을 했거든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았다는 표현도 부족하죠.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고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를 냈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나마 남은 전세금도 빚을 갚는데 다 쓰였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어요. 아니, 제가 먼저 끊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부끄러웠거든요.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석 달을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빈소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무섭더군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60 중반의 나이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부였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빗자루를 잡고 걸레를 들고 욕실 타일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죠.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집에 배치가 됐어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죠. 이번 집은 좀 까다로울 거예요. 회장님 댁이거든요. 회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집일수록 요구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세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크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말 한마디였어요. 인사를 받은 건지 명령을 들은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안은 넓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가구는 고급스러웠지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액자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저 정리만 잘 돼 있는 공간이었죠.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최도연 회장님은 저를 거실로 안내하고 나서 말했어요. 규칙이 있어요. 도연 회장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식탁 위 컵은 반시계 방향으로 놓아요. 신문은 아침 6시 반까지 현관에 두고 커피는 연하게 타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기계처럼 정확했죠. 그리고 말은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을 하라니. 저는 이미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선을 긋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연 회장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정확했습니다. 딱 6시가 되면 침실 문이 열리고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정장을 입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식탁을 준비했어요. 토스트 2장, 스크램블 에그, 연한 커피 한 잔. 도연 회장님은 아침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접시를 밀어두고 일어섰어요.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롭구나. 집은 넓지만 텅 비어 있고 말은 적고 표정도 없어요. 돈은 많겠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뭔가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저는 조용히 청소를 하고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 회장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가끔 컵 위치가 틀렸어요 라거나 오늘 커피가 좀 진해요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익숙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도연 회장님의 패턴을 읽게 됐죠. 커피를 어느 정도 연하게 타야 하는지, 신문을 어느 각도로 놓아야 하는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걸 맞추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연 회장님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서재에만 계시는 분인데 이상했죠. 물 한 잔 주세요. 저는 얼른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드렸어요. 도연 회장님은 물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이어갔죠.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볼 순 없었어요. 규칙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도연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씨 얘기라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제 대답에 도연 회장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벽 하나가 살짝 허물어진 것 같았죠. 도연 회장님은 정말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식탁 위 컵은 반시계 방향으로 놓아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컵을 놓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른 컵을 다시 돌려놓았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도연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펼치셨어요.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커피가 너무 뜨거워요. 신문이 구겨졌네요. 오늘 청소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매일같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기가 죽어갔어요. 예전엔 남의 집 사모님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조마조마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순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죠. 도연 회장님이 뭐라 하든 고개만 숙이고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긴 일터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밥을 옮기던 중에 그만 손이 미끄러진 거예요. 밥알이 식탁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걸레를 들고 닦으려는데 도연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 회장님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는 제대로 해야죠.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어요.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마 한정숙.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도연 회장님은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일을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을 다시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소는 제대로 해야죠. 저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잘 나갔고 저도 대접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실수에도 혼이 나는 처지가 됐죠. 인생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도연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회장님은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죠.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그걸 제게 내미셨습니다. 컵라면이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냐니요. 아침에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제 저녁을 걱정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입니다만.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드세요. 도연 회장님은 컵라면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까 끓는 물을 부으신 것 같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라면을 들고 회장님을 올려다 봤어요. 오늘 많이 놀라셨죠? 도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니요. 회장님이 가정부인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죠. 도연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든 컵라면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라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엔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던 분이 저녁엔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시다니. 뭐가 진짜일까요? 냉정한 회장님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방금 그 따뜻한 말이 진짜일까요? 저는 그날 라면을 들고 집에 갔습니다. 현관 계단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어요. 짜고 맵고 자극적인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도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다들 빚 얘기만 했죠. 언제 갚을 거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런데 오늘 도연 회장님은 제 저녁을 물어보셨습니다. 한 줄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라면 한 개였지만 그게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 회장님을 볼 때마다 어제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컵라면을 건네시던 손, 저녁은 먹었어요? 라고 물으시던 목소리. 그게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무뚝뚝하셨어요. 커피 좀 더 연하게 타주세요. 신문은 여기 놓아요. 똑같이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도 따뜻한 구석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설렘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지, 왜 혼자 사는지, 왜 이 넓은 집에 사진 한 장 없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궁금증을 꾹 누르고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조그맣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회장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진 않을까?
혹시 오늘도 제게 뭔가를 물어봐 주시진 않을까? 그렇게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어두웠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오늘 비 많이 온다던데 괜찮겠어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창밖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네,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뉴스에서 폭우 경보가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집에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밖을 보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죠. 우산을 펼쳤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가야죠. 저는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빗물이 신발을 적셨어요. 한 발짝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이 밤에 어딜 가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회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집에 가야죠. 걱정 마세요. 버스 다닙니까? 이 비에?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버스 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운행이 중단됐다고 나왔죠. 태풍급 폭우로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택시를 부르면 되니까요. 이 비에 택시가 옵니까? 회장님 말이 맞았어요. 앱을 켜보니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호출이 취소되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객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주무세요.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이 집에서 자다니 그건 선을 넘는 일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걸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이 비를 맞고 가시려고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요? 회장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됐어요. 이리 오세요. 회장님은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객실 문을 열어줬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방이었죠. 침대도 있고 욕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하루만 참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은 수건과 잠옷을 가져다 주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남았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선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정말 집에 가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공간이라 그런지 아니면 회장님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누가 있나 싶어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죠.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물러서려다가 그만 발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회장님이 돌아봤죠. 아, 깨셨어요?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창밖을 봤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려다가 멈칫했어요. 왠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옆에 조심스럽게 섰어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죠.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엔 생각이 많아져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인생이요. 인생이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지나온 날들이 떠올라요. 뭘 위해 살았나 싶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쓸쓸했거든요. 성공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성공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 아닌가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은 계속 말했죠. 평생 일만 했어요. 회사를 키우느라, 돈을 버느라.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아내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고 아들하고도 멀어졌습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거예요. 벌 받는 기분으로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구나. 이 사람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도 혼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죠? 정말 외롭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네요. 회장님은 작게 웃었어요. 우린 비슷한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우리 사이를 채웠어요. 창밖으론 비가 계속 내렸고 우리는 그 빗소리를 함께 들었죠. 그날 밤 뭔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회장과 가정부가 아니었죠.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무언가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회장님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서로를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뭔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이유 없이 자주 부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서재에만 계시던 분인데 이젠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슬쩍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오늘은 뭘 끓이나요?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하는데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된장찌개요. 회장님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매번 국그릇을 깨끗이 비우시잖아요. 그걸 보면 알죠. 그걸 보셨군요. 회장님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젊을 땐 밥상 앞에서 웃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회장님을 봤어요. 왜요? 늘 바빴으니까요. 밥도 빨리 먹고 회사 가야 했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말도 없이 먹었죠. 그러다 보니 밥상이 즐거운 자리가 아니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이 사업하느라 바쁠 때 저희도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이제는 웃으셔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웃어도 되겠네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엔 미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의 뭔가가 느껴졌죠. 하지만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소장을 만났어요. 우편물을 받으러 관리실에 갔는데 소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숙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소장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회장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입주민들이 얘기하더군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고, 회장님이 정숙 씨한테만 웃는다고. 소장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냥 일을 할 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소문이 좋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관리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문이라니. 사람들이 저와 회장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을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소문이 나면 회장님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욕먹으면 안 되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고 식탁을 차릴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회장님과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말이 제일 걱정돼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그 말이 제일 걱정돼요.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였죠.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회장님이 식탁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소문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본대요.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누가 그래요? 관리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입주민들이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너무 가깝다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고.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만둔다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왜 그만둬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소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제 마음까지 숨겨야 하나요? 회장님, 저는 정숙 씨가 좋아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좋다니. 회장님이 저를 좋아한다니. 처음엔 그냥 가정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그런데 소문 때문에 그만둔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한테 피해가. 피해는 무슨 피해예요? 제 인생입니다. 제가 누구 좋아하고 누구랑 시간 보내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할 권리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정숙 씨,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소문보다 저를 선택하는구나. 회장님,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을 그냥 회장님이라고만 부를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선 이미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존경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그 이상의 뭔가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정숙 씨가 좋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죠.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는 게 얼마만인지, 누군가 저를 선택해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회장님은요? 저도 잘 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선택해줬으니까, 회장님이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어요. 저도 회장님이 좋다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날은 입주민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죠. 회장님은 회의실로 가셨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회의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회의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는 2시간쯤 걸렸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의 잘 끝나셨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표정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있었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진 저는 그냥 일을 계속했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늦게 관리실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요? 무슨 일이요? 입주민 중에 한 남자가 회장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가정부 요즘 너무 드나들던데요? 라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다들 입을 다물었대요.
회장님 표정이 너무 진지하셨나 봐요. 그 뒤로 아무도 말을 못 꺼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였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선을 그으신 거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 저는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밥을 해드리고 청소를 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은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고마웠죠.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저는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어제 회의 얘기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봤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관리실에서 전화 왔어요. 쟤 때문에 곤란하신 거 아니에요? 곤란하다니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뭘 그렇게...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 텅 빈 집에서 혼자 죽은 듯이 살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제게 삶의 이유를 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웃는 이유. 그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은인이 맞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그게 뭐예요? 오늘은 내가 밥을 해보려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요리를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합니다. 앉아 계세요.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회장님은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어요. 서툰 손으로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꺼내 볶기 시작했죠. 연기가 났고 기름이 튀었습니다. 회장님은 당황하면서도 계속 요리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너무 짜 보였고 고기는 좀 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열심히 끓이셨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였어요. 보기엔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정성이 느껴졌죠. 맛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진심입니다. 회장님이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먹었어요. 짰습니다. 정말 짰어요. 그리고 약간 탔죠.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나한테 밥을 해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도 제게 밥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혼자 먹고, 혼자 치우고, 혼자 살았죠. 그런데 오늘 회장님이 제게 밥을 해주셨습니다. 맛없죠? 아니에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먹었어요. 짜고 탔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시간을 들였다는 게, 누군가 저를 생각하며 요리했다는 게 중요했죠. 회장님도 같이 드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뚝배기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사이엔 어떤 선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회장과 가정부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더 이상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저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미소 지었어요. 뭐가요? 저도 회장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끼는 사람이요. 아니, 사실은 아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의 손은 제 손보다 컸고 거칠었죠. 하지만 그 온기가 참 좋았어요. 정숙 씨, 네.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말렸거든요. 너무 늦었으니 객실에서 자라고.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사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객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 서툰 손으로 끓인 김치찌개, 따뜻한 손의 온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회장님과 마주쳤어요. 회장님도 잠을 못 이루셨나 봅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서로를 봤죠.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걸 나눴습니다. 잘 주무세요. 회장님도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님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회의는 미루시는 게 어때요? 안 돼요. 중요한 건이라서요. 회장님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말릴 수가 없었죠. 회장님은 곧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창밖으로 회장님이 차를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정숙 씨 맞으시죠? 저 관리소장입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회의 중에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쓰러지셨다니. 회장님이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보세요.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은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올 때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습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입니다. 며칠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구나. 하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3층 302호예요.
저는 서둘러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이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회장님, 제 목소리에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왔어요? 걱정했잖아요. 아침에 안색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저는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피곤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죠. 이 손 절대 놓지 애쓰게요. 그 말에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회장님이 제 손 잡아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잡아드릴 차례예요. 회장님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젠 내 손도 누군가 잡아주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웠구나. 평생 혼자 버텨왔구나. 이제야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괜찮다니까요. 괜찮지 않으세요. 이렇게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회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겠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당신. 회장님이 저를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회장님을 간호했습니다. 낮엔 병실을 지키고 밤엔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회장님이 잠든 사이에도 손을 잡고 있었죠.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회장님의 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많이 나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회장님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 있는 게 좋았거든요. 저도 회장님 곁에 있는 게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제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죠. 정숙 씨. 네. 저 이제 알았어요. 뭐요? 사랑이 뭔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니. 회장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평생 사랑 없이 살았어요. 아내하고도 사랑보단 의무였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란 게 이렇게 늦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회장님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숙 씨, 저랑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함께 할게요.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어요. 회장님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늦게라도 당신을 만나서. 저도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감사해요.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많은 걸 나눴어요. 사랑도, 다짐도, 앞으로의 시간도.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마치 우리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만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건강 챙기며 살아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매일매일요. 그럼 당신은 매일 와야겠네요. 당연하죠. 매일 올 거예요. 아니, 사실은 더 자주 있고 싶었어요. 하루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회장님을 침대에 누이고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맛있게 드시며 말했어요. 이 맛 평생 먹고 싶네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평생 끓여드릴게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퇴원하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낯선 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고급 세단이었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봤습니다. 누가 온 걸까?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아들이구나. 직감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유진아, 왔구나.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최유진. 회장님의 장남이에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유진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한정숙입니다.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아, 가정부시군요. 가정부라는 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시하는 어조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유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회장님이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이서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봤어요. 저는 조용히 물러났죠. 부엌으로 가서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가정부와 가깝게 지내신다고요. 입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그래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 가정부라니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체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는 최도연 회장님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 나이도 안 되는 가정부와. 그만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이에요. 그런데 가정부와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회장님의 돌아가신 부인. 저는 그분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된 거였죠. 사랑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 회장님이 아들 앞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그만해, 유진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부엌 문을 열고 나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과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제 때문에 부자간에 싸우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정숙 씨, 회장님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 씨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가정부일 뿐이에요. 분수를 모르고 있었네요. 정숙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정숙 씨, 제발.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회장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정불안이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웃는 법을 배웠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됐죠.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을 욕보이기 싫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이만 떠날게요. 부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영원히 회장님을 기억할 겁니다. 한정숙 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을 위해서요.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 이 시간에 저는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뛰어오신 것 같았죠.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편지 받았어요. 회장님이 제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떠난다니? 회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틀렸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세상보다 당신이 중요해요.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유진이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드님이, 유진이는 제가 설득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러니 떠나지 마세요. 회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에 부자 관계가 나빠지면 이미 나빴어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하고는 오래전부터 소원했어요. 제가 일만 하느라 아들을 제대로 못 봐줬거든요. 이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품에 안겼어요. 회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정숙 씨, 세상에 눈 따위 이기고 살아요. 우리 둘이서요. 회장님, 이제 회장님 그만 부르고 이름 불러줘요. 도연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습니다. 아니, 도연 씨를요. 도연 씨, 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끝까지요. 네, 함께해요. 그날 우리는 세상의 눈을 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할 거고 유진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유진의 반대도 모든 게 있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매일 제게 말했죠.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 씨, 혼인신고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인신고라니. 결혼을 하자는 거였죠.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저한테 딱 맞아요. 도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유진 씨가, 유진이는 제가 계속 설득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함께 살아요.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죠. 우리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이제 부부네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부예요. 간단한 절차였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군요. 구청을 나오며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이요? 네. 당신한테 드레스 입히고 싶어요. 예쁜 모습 보고 싶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드레스예요? 창피해요. 왜 창피해요? 저는 보고 싶은데. 도연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결국 졸랐어요. 그럼 작게 해요. 아주 조촐하게요.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웨딩홀을 잡았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도연 씨의 몇몇 친구들, 제 친한 언니 몇 명, 그리고 의외로 유진도 왔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참석은 하겠다고 했대요. 결혼식 당일 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흰색이 아닌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였어요. 화려하지 않고 단아한 스타일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정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대기실에 들어온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이 나이에 뭐가 아름다워요? 제 눈엔 제일 아름다워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박수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단상에 올라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뜨겁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 사랑은 뜨거웠어요.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아니, 정숙 씨는 이제 제 아내니까. 정수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70평생 살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알게 됐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누군가와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도연 씨의 말에 하객들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몰락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걸 잃었죠.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몰락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네요. 도연 씨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예전에 만났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각자 아픔을 겪고 외로움을 알고 그래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거죠. 이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함께 살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했죠. 아직도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유진이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한정숙 씨,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라니, 아직은 그렇게 부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인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첫걸음을 뗀 거였죠. 저는 도연 씨를 봤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진이도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줬어요. 진심으로요. 저녁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집이기도 한 곳이었죠. 도연 씨가 말했어요.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명심하세요. 네, 알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주인이라니.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타올게요. 도연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댁 가정부로 왔던 제가 이제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됐어요. 인생은 정말 신기한 거더군요. 도연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행복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70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은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웃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하루든 10년이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매일매일 행복하게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황혼의 문턱에서 가장 젊은 사랑을 완성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우리는 60 중반이었지만 첫사랑하는 청춘처럼 설렜어요. 70이었지만 20살처럼 두근거렸죠.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정수가,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함께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사랑.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지도 몰라요. 젊을 때의 격정적인 사랑도 좋지만 성숙한 나이에 하는 사랑은 더 깊고 진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았어요. 외로움도 아픔도요. 그래서 더 서로를 아꼈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몰락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가정부와 회장의 신분을 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사랑하게 된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